오늘로 8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월요일 총선 절차 이제 출발합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힘차게 총선 절차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민주당 다 공간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야가 서로 뭐 막장 공천 아니냐 비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중심에는요, 국민의힘은 찐윤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있는 것 같고, 또 민주당은 친명이라고 핵심이라고 불리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공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일단은 그 공천 관련 얘기라서 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요. 아닙니다. 뭐 불편한 건 없고 여기 일단 공천이 아직 과정이 뭐 시작되지 않았죠. 서류 접수도 시작되지가 않았는데 이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철규 전 사무총장을 공관위 위원으로 넣은 것에 대해서 아마 그 과정 자체에서 부담감은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이럴 것이다, 민주당이 공격할 것이다, 충분히 예상했던 바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철규 전 사무총장을 공관위에 넣은 것은 여기에 당 내에서 외부 공관위원이나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공관위원장으로 선임된 분들, 당내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만 들어갔었을 때는 이러한 정보에 대한 이제 부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내 정보나 후보자들 이러한 정황들에 대한 정보들을 줄 수 있는 분이 한 분 정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가장 잘할 분은 아마 이철규 전 사무총장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전에 뭐 인재영입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면서 인재들에 대한 이런 평가들도 좀 충분히 해왔고, 또 뭐 친윤이네 뭐 찐윤이네 하는 논란을 넘어서 실제로 그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에 굉장히 혁혁한 공을 계속 세워왔다. 그리고 이철규 사무총장 역시도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굉장히 바랄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잡음이 나오지 않게끔 공정한 공천을 해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에 더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말이 훨씬 더 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께서 분명히 국민의힘을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은 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는 멜랑꼴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뭐 멜랑꼴리의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실제로 사용될 때는 애매한, 모호한, 뭐 이제 약간 석연치 않은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들인데 그만큼 내가 정확한 공천을 하겠다, 명확한 공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동료 시민들에게 삶을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희생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을 공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 입신양면이 아닌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게 첫 취임 일성이었습니다. 일종의. 이것이 지켜져 나간다라고 하면 국민들로부터 대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일성과 무관하게 방향을 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러한 지지들이 흔들릴 것이라는 것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좀 더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같이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해주시고요. 국민의힘 왜 하필 이철규 의원밖에 없는지 이 얘기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당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철규 수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렇게 친다면 민주당도 비단 다르지만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언제나 공천관리위원회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 공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로 공정하게만 이루어진다면 논란 자체가 나올 필요가 없는데 불공정하게 뭐 제식기구 감싸기라든지 이런 논란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됐던 것이죠. 결국에 공천이 권력 싸움이 됐고, 이 권력 싸움이 결국에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밀려난 사람들의 불만들이 폭주하면서 총선은 분열이고 뭐 대선은 통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런 부분들만 공정하게 관리한다면 사실 지금까지 뭐 찐윤이니 뭐 친명이니 이런 얘기는 굳이 이번 총선에서는 제발 좀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뭐 비슷하게 말씀 주셨는데 좀 전에 우리 김민수 대변인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당을 이끄는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계속 용산발 공천 없을 거다, 장담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실하고 정부 부처 출마자들이 한 5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 다 어디로 보냅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보면은 청와대 출신이 한 60명 이상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 중에 다 공천됐던 건 아니고 절반 정도 공천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때보다는 적은 50여 명 이상이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이번에도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전원 공천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공정한 경쟁을 치러야 되는 분들이 대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전략 공천보다는. 그리고 당 입장에서 지금 경선 원칙이라는 것을 세웠고 공정한 경선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대다수가 경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중에서 자체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은 공천받기가 힘들 것이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 지금 자기들의 명분을 만들어서 고향이나 뭐 학연이나 지연이나 등등등 해서 이 지역구들을 출마하기도 했고 그리고 일부 논란이 됐던 분들은 양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소리들도 많이 나왔는데 또 그중 대다수는 다시 또 험지로 나가시는 걸로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 이제 조율되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이 결국에는 선거의 꽃이고 정치의 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때 정치의 뜻을 둔 분은 어떤 누구든지 출마를 할 수 있다. 이것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게 용산에 근무했던 사람이든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이든 뭐 변호사이든 교수이든 누구이든 정치의 뜻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네. 단 그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 공정하기만 하면 된다. 네. 공정하다라고 하면 아까 전용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공천 때마다 문제가 논란이 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정말 1%의 권력을 진 1%의 사람들이 99%의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네. 패배자들 당연히 승복하지 않겠습니까? 승복하고 나와 경쟁했던 후보를 지원할 것이고요. 네. 우리 당의 후보를. 그런데 그 과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선 이후에 계속해서 사람 불복하고 지지자들끼리 갈등이 일어나고 생기고 결국 보면 네. 경선이 붙고 단수 공천이 없어지면 어느 정도는 공정이 보장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그게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경선을 제대로 붙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내리꼽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비대위원이 그 얘기했어요. 뭐 희생을 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을 공천하겠다 말씀 주셨는데 말은 잘하시는데 맨날 행동은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요. 장관들도 지금 영입해가지고 어디 꽂는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칙과 상식 이분들이 어떻게 탈당을 했죠. 탈당을 하시면서 뭐 여기도 지금 뭐 공천 전쟁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싸우다가 나가신 거예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참 이상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게 뭐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하면서 국민의힘과 계속적으로 함께 한다면서 갑작스럽게 탈당을 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지도부의 시그널이 있지 않고서야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의심이죠, 이거는. 네, 그렇죠. 의심이죠. 공정한 경선을 보장한다라는 믿음만 있었다면 이런 분들이 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들이 우후죽순 늘어난다면 이거는 이미 어느 순간에는 내려 꽂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본인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라서 저는 이게 경선을 똑바로 시켜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걸 공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점을 치는 겁니다. 점을 치는 거다. 뭐 본인 예상이요. 김용남 또 전 의원은 뭐 여러 다른 데서도 또 다른 얘기도 하긴 했기 때문에 뭐 다른 뭐가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고 특히 그 부분이거든요.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이게 세비 재판한다면 세비 반납한다. 요거는 어떻게 공천 기준으로 맞는 겁니까? 공감하십니까? 공천 기준이라기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고작 300명입니다. 300명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한 명 한 명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이 봤을 때 이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들은 나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어떤 국민이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 정가자이길 바라겠습니까? 그 어떤 국민이 내가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 법적인 심판을 받고 있는 자이길 원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이제서야 누군가가 말했다. 그 누군가가 한동훈 위원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국민들이 내 세비를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갖고 가는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국회에서 해내야 하는 것인데 이게 국회가 아니라 법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내가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했어요. 이 안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내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싶어하는 것인가? 이것도 역시 그냥 국민 눈높이이다. 그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왜 이때까지 대한민국 정치가 하지 못했는가를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한 것들은 빠르게 제자리로 돌려놓자. 국민 눈높이에 이제 정말로 맞는 정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으로 좀 같이 말씀 좀 주십시오. 그냥 검사하시지 왜 또 비대위원장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수사관이 조금만 정상적이었다면 당연히 동의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검사 정권들이 들어오고 비대위원장까지 검사를 앉혀놓으니까 진짜로 이 수사권을 남발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불체포 특권 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들 프레임에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뭐 재판중 세비반나 이거 하나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하, 그런 느낌이 든다. 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면 이명박 그 공관위원장이 국민 참여 공천제 하겠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좀 강성 지지자 또 친명 쪽이 좀 유리하고 비명계가 불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비명계 탈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타당이긴 하지만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말 자체가 참 애매하다. 네. 이거 지금 경선하고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쪽에 비중을 두냐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하는 과정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결국에는 포기했던 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돈이. 네, 근데 당시에 자유한국당 가난했는데요. 이 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진행하려다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도 일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감히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단어 같은 거는 이 자체 단어를 쓴 것만으로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단어를 지금 민주당이 쓴다라는 건 역시도 굉장히 오만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이기고 나서 굉장히 지금 자기도취에 심하게 빠진 것 같아요. 자아도취에. 네, 그리고 이거에서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누군가가 얘기했죠. 이낙연 전 대표가 정가자만 해도 지금 44%였다라고 했다가 41%로 정정하기도 했고요. 지금 민주당 당규에 보면은 뇌물 등 국민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에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형이 집행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계속 재판받는 자는 적격심사 부적격자라고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44%가 정가자예요. 물론 이 중에서 민주화운동 이런 분들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지금 이번에는 최소한 이재명 당대표부터 정가사범이고 지금 3건의 재판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돈봉투 혐의자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선거법 관계된 자들 그리고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분들 지금 적격 통과가 됐어요. 그죠. 근데 이 기준 자체도 또 명확치가 않아요. 왜 기준이 명확치가 않냐면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에 검증위 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최고위원들이 의결을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격 심사를 통과할 수 있고 공천을 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요. 폭력 전가가 있는 어떤 분들은 공천 적격 심사에서 탈락.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병으로 사람 머리를 친 적도 있는 분도 적격 통과를 하신 분들도 또 있어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이 과연 공정하느냐. 기준조차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민주당. 그런데 여기에서 국민을 들먹거리면 되겠습니까? 나쁜 짓 할 때는 최소한 국민 이름 팔지 맙시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답변 한번 주십시오.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스템 공천합니다. 민주당이 국민 참여 공천제를 가지고 그런 얘기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경선 시스템은 국민 참여 경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우리가 못 쓸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지금 검찰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누구든 그러면 검찰이 찍으면은 출마 못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혹자들, 뇌물 의혹자, 지금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또 나오긴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국민의힘 공천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민주당 공천은 한동훈 장관이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저 사람 범죄 혐의자예요 라고 하면 민주당은 벌벌 떨면서 공천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경선이 보장되어 왔다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범죄자 44%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로 내 동료가 죽어나간 거 봤고 내가 고문당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그 투옥 생활을 겪었던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화가 날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그 부분까지 여기 빗대서 할 내용은 아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화가 일어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만 바라보고 정치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싸잡아서 욕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김민수 대변인 일단 수사권 남용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러는데 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민주당에서 계속 지금 이때까지 한 2년간 밀고 있는 단어예요. 이러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제도나 기관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하게끔 만드는 언사들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문재인 전 정권이 들어섰을 때 수사권과 비교하면요. 전 현저하게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수사한 건들 중에서 과연 정말로 여기에 검찰의 탄압 수사가 있었습니까? 여기 범죄 혐의 없는 건들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무죄로 밝혀질 것이고요. 혐의가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혐의가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검찰들의 강압적인 수사였다거나 없는 범죄를 수사했다라고 하면 이건 재판부에서 또 판결하겠죠. 그런데 재판부에서 유죄를 판결을 했다는 것은 적합한 수사였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합당한 죄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사권이 남용됐다는 건 잘못된 말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다. 뭐 검찰들이 정치를 잡았다라고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이어서 변호사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제가 알기로 39명인가가 아마 지난 총선에서 출마했었을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어떠한 특정 집단에 대해서 특정한 직업군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하면 이건 한도 끝도 없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누구라도 국민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시각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의 앞뒤가 좀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당연히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찰 입장에서는 없는 사건 가지고도 저 사람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그 사람 공천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만약에 그 사람들 다 제쳐두고 다른 사람 공천을 하더라도 또 검찰이 다른 사건을 비대해 가지고 저 사람도 혐의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또 공천 엎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사권 남용 관련해서는 굉장히 또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재판이 끝나고 혐의가 확정된 사람들은 저희도 부적자라도 봅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제3지대 세력들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뭐 이준석 신당 국민의힘에서 나왔고요. 또 이낙연 이제 신당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더 각 당에서 공천이 좀 더 본격화되면 더 나오지 않을까. 좀 김용남 의원 얘기도 했지만 김용남 의원 지금 나오고 뭐 안철수계도 나온다 그러고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뭐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마 탈당의 기류는 민주당이 최소한 5배 10배 쓸 것이다. 민주당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김용남 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저랑도 당협위원장 활동을 같이 하면서 그래도 제가 좋아했던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사실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냐. 이런 통화도 했었는데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쉽게 생각하지만 아마도 앞으로 의원급들의 탈당과 신당의 합류는 적을 것이다. 굉장히 제한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협위원장들은 탈당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당의 잘못이라기보다요. 지역에 지금 내려가 있는 후보들 예를 들어서 인재 영입이 되었거나 혹은 용산 출신의 후보들이 입을 잘못 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내려가서요. 내가 이미 공천 확정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 다닙니다. 행동을 그렇게 한다. 내가 그냥 여기 왔겠어요?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론 조성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 후보들은 굉장히 압박을 받습니다. 그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던 후보들은요. 그럼 그 중에서 저 사람하고 내가 경선까지 갈 수 있을까? 가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앞만 봐도 저 사람과 붙어서 내가 자신이 없다 하는 사람은 자포자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정말로 확정된 거가 경선까지 못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또 이상 행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하나 경고하고 싶은 것은
인재 영입이 되었다거나 네 그리고 용산 출신이라던가 하는 분들이 지역에서 이런 말조심을 굉장히 해라. 이거 당의 해당 행위다.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각별히 조심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선 과정이 공정하다면 어떤 누구도 탈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네. 그리고 경선에서 이긴 후보 힘을 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참 이상하다고 네. 평가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공정하게만 경선시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걸 지킬 수 있느냐가 의문인 거예요. 저는 당연히 공정한 경선을 시켜줘야 되고 그래야 한동훈 장관의 면도 설 것이다 이렇게 네. 평가하는데 수원에 사실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몇 년째 지금 수원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탈당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압박이 없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수원 자객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수원은 국민회의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험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입 인재들 데리고 와가지고 수원에 보내니 마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존에 준비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공정한 경선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탈당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물론 뭐 김용남 의원이 저도 엄청난 열심히 활동을 했다고는 들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평가를 했나 보니 이런 자객론이 나오면서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야를 떠나서 네. 이 공정한 경쟁 경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좀 지켜져야지 실제로 대한민국 정치사의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거군요. 우려점은 당연히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총선은 분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제3지대가 좀 커질 수는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아직까지는 뭐 이제 3자 해동하긴 했다고 하고 하는데 어떻게 미래 대연합 등등 어떻게 될까요? 힘들다고 봅니다. 아 힘들다고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폄훼하거나 폄하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네. 실제로 이때까지 대한민국 정치사에 제3지대 제3당들이 성공한 사례가 끼케야 한 3가지 정도뿐이 없어요. 네, 뭐 그럼 김종필 전 총재 네. 그리고 자민련이죠. 네, 그렇죠. 네. 자민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박연대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네, 국민의당 이렇게 3가지 정도인데요. 이 3가지의 공통점으로 많이 꼽는 것이 지역 기반이 있었다를 꼽습니다. 네. 통상 여기 패널들이 보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꼽고자고 하면요. 차기 강력한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있었어요. 이 3개 당에는. 네. 근데 지금 여기 신당들에는 아무리 살펴봐도요. 대선 후보급을 굳이 찾자면 이낙연 전 대표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 신당들이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합당을 할까 빅텐트를 칠까 막 하고 있는데 여기서 딱 다른 한 명은 이낙연 전 대표다. 네. 이분은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을 할 것이다. 그래서 공천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공천 과정이 끝나기 시작하면요. 네. 민주당에서 탈당한 분들은 결국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과 상식도 결국에는 이쪽과 합류할 수밖에 없다. 어느 네. 모양새는 누가 들어가든 간에 실제로는 이낙연 전 대표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호 3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낙연 전 대표 쪽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쪽의 신당들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의원급은 나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실제로는 의원이 없다라고 봐야죠. 의원 한 명도 없다라고 봐야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결국에는 공천에 정말 자신이 없는 사람들, 내가 싸워볼 자신이 없는 사람들, 그럼 이삭죽기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 이삭조차도 정말로 많지 않은 숫자로 제한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빅텐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이렇게 보시나요? 저도 빅텐트가 성공하기에는 국민들을 네. 너무 기만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에 제3지대가 성공하려면 그만한 대선 후보가 있어야 돼요. 과거에 안철수의 국민의당도 있을 때 안철수라는 대선 후보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 대변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제3지대는 이낙연, 이준석 이분들이 네. 뚜렷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3지대. 왜냐하면 결국에는 사실상 총선을 위한 이런 네. 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온 것 같습니다. 뚜렷한 대선 후보를 세우려면 그 사람들의 정치적 지향점이 같아야 되는데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는 너무나도 정치적 지향점이 달라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선 후보를 한 명을 밀 수 있는 그런 시너지도 날 수가 없을 것이고 네. 이번 총선의 제3지의 성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께는 얘네들 표 받으려고 하는 거 같잖아 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정치적 모호함 때문에 성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것이다. 네. 두 분은 이제 그 당에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짚어주신 걸로 뭐 이해를 하고요. 자, 좀 마지막 주제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얘기도 좀 해보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좀 뭔가 재수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또 음모론 아니냐 이렇게 음모론에 편승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네. 민주당이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프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한 것도 가슴 아픕니다. 네. 네, 두 가지 다 가슴 아픈 사건인데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한 사건, 피습 사건의 본질 자체는 대한민국의 그 어떤 누구도 이러한 피습을 당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전 첫 번째여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흉기 같은 흉폭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된다라는 게 전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끝나고 나서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 한때는 검찰이 잘못한다라고 해서 지금 검수완박 주장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경찰 수사도 못 믿겠다. 그럼 대한민국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 불신을 조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좌파 유튜브, 우파 유튜브에서 음모론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국민의힘도 저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네. 너무 많은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도 하지 말자라고 해서 패널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럼 우파에서는요. 이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작극이라는 것 음모론이 굉장히 많이 돕니다. 자작극이다. 네, 자작극이다가 애초부터 처음부터 돌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코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지 말자라는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좌파 유튜버들이 하는 말 그대로 읊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그러면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결국에는 국민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하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상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그리고 경찰들이 수사를 했고 부족한 수사가 있다면 또 검찰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총선 90일도 안 남았습니다. 86일 남았습니다. 이거 진짜로 여든 야든요. 이제 이 정도 시기면 국민을 위한 정책 싸움 해야 될 때 아닙니까? 이런 것들 음모론이나 지금 국민 여론 선동에서 이런 거에 기대서 정치 한번 해보겠다. 선거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 버려야지 맞다. 그래야지 대한민국 정치에 네. 조금이라도 발전한다. 음모론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말씀하십니다. 검찰 경찰 못 믿으면 도대체 누굴 믿어야 되나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될지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총리실에서 하루 만에 1cm 경상이다, 열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기자들한테 알렸어요. 대테러 센터에서 이것을 왜 축소하려고 했느냐 이것부터 좀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생겨났고 정치적 테러라고 규정이 되면 신상하고 이런 것들은 다 공개하거든요. 네. 그런데 하필 이 사건만 신상도 공개하지 않고 당적도 공개하지 않고 변명문까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에는 어떻게든 축소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보이고 이것을 우리 보고 어떻게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총리실까지만 개입이 안 됐고 오로지 경찰 수사로만 그리고 경찰에서 결정을 했고 우리한테 믿으라라고 했으면 믿음이 갈 수도 있는데 누가 1cm 열상 경상이라고 했는지 알고 보니까 총리실이잖아요. 네.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될지 저도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자, 두 분 또 뭐 각자 뭐 지역에서 활동 또 열심히 해주시고 또 다음에 또 다시 또 모셔서 이야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총선 열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수 대변인, 전영기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